어머니도 이제 이 집에 얹혀 사시려면 밥값은 하셔야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의 대가, 퇴직금과 연금을 합친 10억 원. 그 피 같은 돈을 아들 상철이 통장에 고스란히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넣어주고 이 집에 들어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싸늘하던 며느리 오수진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싶었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대놓고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자네.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위태로웠죠. 거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까만 눈동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제 돈도 없으신데 가만히 앉아 받아 드시려고만 하면 안 되죠? 마침 일손도 부족했는데 잘 됐네요.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딱 그 정도 일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 상철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 끝은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죠. 뭐가 심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당신 월급으로 어머님 병원비까지 감당할 자신 있어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이제 우리만 보고 사실 거면 이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이게 현실이에요. 상철 씨. 병원비라는 말에 상철이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둘이 이미 말을 맞췄구나. 내 아들 녀석은 이미 저 독한 여자의 편에 서기로 했구나. 굴욕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교단에서 누구보다 꼿꼿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박복래입니다. 그런 내가 내 전 재산을 주고 들어온 이 집에서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다니요. 수진이의 저 차가운 눈빛은 단순한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승리자의 여유, 저를 완벽하게 발 아래 두었다는 그 오만함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내가 이제 돈 없고 힘없는 늙은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내 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가계부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순진하고 무능한 늙은이로만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저는 박복래라고 합니다. 오래 일은 평생을 상업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산과 부기, 회계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숫자 하나, 돈 한 푼 허투루 넘기는 법 없이 깐깐하고 정확하게 살아온 것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아들 상철이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제 피 같은 10억은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증여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 녀석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제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준 것이었죠. 설마 나중에 이게 내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거실장 위 닦으셨어요? 먼지가 그대로 앉았네요.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저를 어머니라 부르면서도 말투는 한여를 부리는 여주인 같았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방으로 와서 할 일 목록을 내밀었죠. 상철이가 출근하고 난 뒤의 집은 완벽하게 며느리의 왕국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끓이신 찌개 너무 짰어요. 상철 씨가 요즘 건강검진 결과 안 좋은 거 아시면서 간 조절 좀 신경 써주세요. 알았다. 조금 더 신경 쓰마. 대답만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불 빨래 좀 하셔야겠어요. 날이 좋아서 잘 마르겠네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 분필만 잡던 손이 거친 수세미와 찬물에 퉁퉁 불어 트더군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아들 상철이의 무능함과 며느리의 그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그 굴욕은 극에 달했죠. 여보, 콩나물 무침 맛있네. 어머니 솜씨가 역시 최고야. 상철이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칭찬을 하면 수진이는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마트에서 사온 반찬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내일은 그냥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을까요? 괜히 힘만 드시고 맛도 그저 그런데. 여보, 당신 정말. 왜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요. 어머니도 힘드신 것 뻔한데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수진이는 웃지도 않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죠. 내가 감히 이 집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내가 하는 게 낫다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밥그릇에 고개만 처박더군요. 내 아들이지만 참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이 한 달쯤 흘렀을까요? 저 며느리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저 당하고만 있을 박복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며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는 제 앞에서는 통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럼 역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상철 씨 모르게 우선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괜히 알게 되면 마음 약해져서 일만 그르칠 테니까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변호사, 상철이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복례 그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전부 다요. 어차피 지금 본인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 신탁으로 전부 돌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법적 대리인으로 관리할 수 있게요. 신탁, 설마. 그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상업을 가르친 저입니다. 신탁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죠. 재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 설마 내 남은 재산마저. 아니, 이미 넘겨준 그 돈까지? 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거짓 명분까지 내세워서요. 네, 그럼 다음 주에 그분 모시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병원 간다고 둘러대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죠. 하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간다고 둘러대. 저 인간이 나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속여서 변호사에게 데려갈 속셈이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내 돈 10억을 받고도 모자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철이 몰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책상 위에는 각종 은행 서류와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틈에서 저는 결정적인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서재 책상 위 수진이가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고급 요양원과 실버타운 안내 책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요양원이 아니었죠. 전문 의료진 상주, 치매 안심병동 운영 같은 붉은색 글자들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 며느리는 나를 이 집에서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판단력이 흐린 사람으로 몰아서 법적으로 내 돈을 완벽하게 가로챈 뒤 저런 외딴 시설에 가둬버릴 속셈이었던 거죠. 그 밥값 운운하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아들 상철이에게도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진이의 외출을 몰래 뒤쫓았습니다. 친구 만나고 온다며 화사하게 차려입고 나가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수상했기 때문이죠. 상철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들어간 곳은 시내의 한적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며느리 앞에 앉더군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반듯하고 세련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변호사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남자 앞에서는 집에서와 달리 불안하고 지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늙은이가 주책 없이 통화하는 척 연기하며 그들 테이블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정말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서요.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나쁜 짓인 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수진 씨,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지금이라도 남편분께 사실대로.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상철 씨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감당 못해요.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죠.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재산은 전부 신탁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철 씨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그 돈은 오로지 박봉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 돌아와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연남. 그 단어가 머릿속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설마 수진이가 상철이를 두고, 아니, 저 남자의 말투는, 저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저것들이 내 건강 상태를 멋대로 조작해서 명분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상철 씨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저 남자는 며느리의 내연남이 틀림없었습니다. 저 둘이 짜고 저와 제 아들 상철이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배신하고 저 남자는 며느리를 부추겨 내 돈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위하는 척 박봉래님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가증스러운 말까지 하면서요.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기극이자 배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라 감시인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퍼부었던 모든 폭언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들은 제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그 호텔 커피숍에서의 녹음 파일. 그것은 제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고분고분하게 청소하고 빨래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늙은이가 드디어 포기했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 전 어렵게 공부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던 제자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년 전 제 퇴임식 때 스승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큼지막한 화환을 보냈던 녀석입니다. 그 녀석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겁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듣고 제 기록을 검토하더니 한숨을 내쉬더군요. 선생님, 이건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 10억 정식 증여 계약서도 없지 않으십니까? 이건 재산 증여 무효 소송까지도 가능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저 독한 며느리와 배신자 아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내연남까지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의 유령 같은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죠. 수치심과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제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법정에서 낭독될 증거 1호, 증거 2호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겉으로는 더욱더 순종적으로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은 왜 이렇게 싱거워요? 간을 보긴 하셨어요? 미안하다. 다음엔 더 신경 쓸게. 속으로는 그래, 내 죄목에 폭언죄 하나 추가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거실 청소 언제 하셨길래 발바닥에 먼지가 묻어나와요. 당장 다시 하세요. 알았다. 금방 다시 닦으마. 가정부로 부린 인권 모독죄, 그것도 추가. 저는 제 머릿속에서 완벽한 기소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통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녹취 파일만으로도 저쪽은 꼼짝 못합니다. 아니, 최 변호사. 나는 그저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내 아들 녀석 앞에서 저 독한 며느리와 그 내연남의 정체를 완벽하게 밝히고 싶네. 저것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상철이도 똑똑히 알아야지. 저는 디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들 상철이의 생일날. 그날은 저 이문의 남자도 집에 초대할 명분이 생길 테니까요. 그렇게 거짓된 평화가 며칠 더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수진이는 유독 신경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수진이가 서재에서 두꺼운 장부책 몇 권과 영수증 뭉치를 들고 나와 거실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나? 어머니 평생 학교에서 회계 가르치신 거 맞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만 그건 왜? 수진이는 턱짓으로 그 장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번 달 상철 씨 회사에서 처리할 경비 영수증인데
제가 아무리 맞춰봐도 숫자가 안 맞네요. 어머니 전문가시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오늘 안에 다 찾아내세요. 전문가시니까 이 정도는 껌이겠죠. 그건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나를 가정부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교사라는 경력, 내 전문성마저 시험하고 짓밟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알았다. 어디 한번 보자꾸나.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영수증 뭉치와 장부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간단한 합산인데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더했던 숫자를 잊어버리고 다시 계산하기를 수십 번. 영수증 날짜와 항목을 장부에 옮겨 적는데 자꾸만 손이 엇나갔습니다. 2를 7로 쓰고 3을 8로 쓰다가 지우개를 찾는 일이 반복됐죠. 내가 왜 이러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라 애써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거 하나 찾는데 반나절이 걸리시네요. 선생님 소리 듣던 솜씨 다 어디 가셨어요? 수진이가 제 등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겨우겨우 오류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고작 3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가 누락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찾았다. 여기 식대 하나가 빠졌구나. 그거 찾는데 3시간이나 걸리셨어요? 솜씨 다 죽으셨네요. 내일은 지난달 장부까지 싹 다 다시 검토하세요. 어디 빵꾸 난 데 더 있나 보게. 수진이는 조롱 섞인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요즘 부쩍 피곤해서 그런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저 독한 여자 때문에 화가 나서 분해서 그런 것뿐이야. 저는 그렇게 애써 불안감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 며느리의 악행은 내 돈을 노리는 것을 넘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주말, 상철이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마지막 장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상철이에게는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시니 꼭 집에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며느리 수진이에게는 자네에게 신탁이니 뭐니 어려우니 알려주는 그 남자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순순히 그 남자를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마지막 비수. 최 변호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최 변호사님, 상철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최 변호사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죠. 그래, 내 오랜 제자다.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이 더러운 사기극을 증언해 줄 사람이지. 네, 사기극이라니요, 어머니.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저와 최 변호사를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배우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며느리의 내연남 되시는 분. 아니, 내 재산을 빼돌릴 공범자라고 해야 하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철이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안타깝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박복래 어르신, 저는 오수진 씨의 내연남도 공범자도 아닙니다. 시끄럽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저는 최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수진 씨, 그리고 성함 모를 이 남자분. 지금부터 어머님께 행한 모든 기망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어머님이 아드님께 맡기신 10억은 증여가 아니라 관리 위임으로 볼 수 있으며, 최 변호사가 요양원 책자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을 이런 시설에 유기할 목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수진이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닥쳐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것이다. 상철아, 잘 봐라. 내 마누라가 내 어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 재산은 전부 신탁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상철 씨가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상철이는 제 옆에서 얼굴이 숯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연남이랑 짜고 어머니 돈을. 아니야, 상철 씨. 그런 거 아니라고.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수진이가 저를 조롱하며 던져주었던 그 회계 장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내 평생의 전문성까지 짓밟으려 했던 증거다. 내가 숫자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늙은이로 보이더냐. 저는 장부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서울중앙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사, 최 변호사마저 당황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복래 어르신, 13개월 전, 작년 9월 10일, 저와 바로 이 진료실에서 마주 앉으셨던 것 정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무슨 헛소리야. 난 병원에 간 적 없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 수진이랑 짜고 나를 정신병자로 모는 거지. 어머니. 그때까지 울고만 있던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장부요. 제가 왜 드린 것 같으세요? 그야. 나를 모욕하려고. 그건 테스트였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집어들었습니다. 고작 3만 원짜리 영수증 누락된 거. 평소 어머니셨으면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3시간이나 붙들고 계셨어요. 심지어 1을 7로 3을 8로 잘못 쓰시면서요. 순간 며칠 전에 그 혼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던 그 순간 김 박사님이 그러셨어요. 평생 해오시던 가장 익숙한 일에서 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병의 진행이 아주 빠른 거라고요. 아니야. 녹음 파일이요.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시기 전에라고 한 건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정신이 온전하실 때 법적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탁을 하자고 한 건 어르신 재산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 바로 아드님 박상철 씨가 그 돈을 사업 자금으로 탕진할까봐. 그래서 어르신 노후 간병 자금이 한 푼도 남지 않을까봐. 아드님이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성년후견 장치를 만들려던 겁니다. 오수진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서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상철이를 못 믿었던 거라고? 요양원이요? 수진이가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어머니가 직접 골라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중에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상철이한테 짐이 되기 시작하면 망설이지 말고 최고 좋은 시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비싼 데들만 알아본 거잖아요. 기억 안 나. 나는 기억이 안 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1년 전에 저 붙잡고 애원하셨잖아요. 상철 씨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평생 꼿꼿한 박복래 교사였는데 아들한테 무너지는 모습, 아픈 모습 보이기 죽기보다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모진 악역 맡기신 거잖아요. 수진이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밥값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었겠어요?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내 활동 멈추지 않게 계속 손발 움직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부 정리라도 억지로 시켜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요. 제가 매일 아침 어머니한테 일거리 던져주면서 그 모욕 견디시는 어머니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요. 수진이가 제 앞에 내민 것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비밀 유지 및 존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진단받으신 그날 저랑 같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쓰신 거예요. 나 박복래가 인지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내 아들 박상철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오수진이 관리하며 나 박복래의 존엄을 지키는 데 사용한다. 그 과정에서 오수진은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며 나약해지지 않도록 돕는다. 여기 어머니 도장이랑 지장 똑똑히 찍혀 있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낯익은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그 어떤 순간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았던 모든 증거들, 며느리의 악행이라고 확신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1년 전에 멀쩡했던 제가 미래의 저를 위해 심어둔 마지막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제 마지막 보호막이었던 며느리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 상철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3개월 전의 박복래.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기억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믿지 못했던 아들 상철이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어머니.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상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나를 향한 원망인 동시에 아내 수진이를 향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1년 동안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나를 그렇게 못 믿었어. 어머니가 아픈데. 그걸 나한테 숨기고 당신 혼자. 그때였습니다. 1년 내내 악녀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며느리 수진이가 상철이의 뺨을 향해 손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상철이가 움찔하며 눈을 감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손은 상철이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저 그 얼굴을 힘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상철 씨. 수진이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소진된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못 믿은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당신을 못 믿으셨어요. 당신 이 돈 10억 있었으면, 아니, 어머니가 이 병에 걸리셨다는 걸 알았으면 그 돈으로 뭘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번다면서 또 무리하게 사업 버리고 사기당하고 결국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간병비 한 푼 못 쥐게 만들었을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셨으니까요. 상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내가 의지할 곳은 아들 하나였지만 그 아들은 언제나 내 속을 썩이는 존재였습니다.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내 퇴직금까지 넘보던 아들이었습니다. 1년 전에 나는 그 아들의 효심이 결국 나를 파멸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악역을 맡기신 거예요. 당신이 어머니 돈에 손댈 수 없도록 내가 그 돈을 신탁으로 묶어서 완벽하게 관리하고 당신이 어머니한테서 멀어지도록 내가 모진 며느리가 돼서 당신이 내 등살에 못 이겨 어머니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게 어머니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상철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원인이었음을 깨달은 사람의 처절한 오열이었습니다. 거실을 채우던 것은 상철이의 울음소리와 제가 들고 있는 계약서가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수진이와 김태준 박사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수진 여사님, 그리고 김태준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스승님의 가장 깊은 뜻도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법이니 뭐니 떠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디 강령하십시오. 선생님은 여전히 제게 가장 훌륭한 스승님이십니다. 최 변호사는 그렇게 도망치듯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김태준 박사도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봉래 어르신, 이제 모든 분이 알게 되셨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병일 뿐입니다. 김 박사는 수진이에게 그동안 혼자 애쓰셨습니다. 이제부턴 제가 아니라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수진이 그리고 상철이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그 지독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 채웠습니다. 저는 정말 천천히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1년 동안 나를 밥값이나 하라며 모욕했던 며느리. 내가 내 연남과 내 돈을 빼돌린다며 저주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의 앙상한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작은 어깨로 어떻게 이 모든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요?
아가, 수진아.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까맣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를 지키려던 너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제가 모았던 그 더러운 증거들을 만들던 그 손은 차마 며느리에게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제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덜 상처받게, 덜 힘들게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수진이는 제 허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모자란 것은 저였습니다. 1년 전의 저도, 지금의 저도 모두 이 현명하고 강인한 아이에게 감당 못할 짐을 지웠습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나를 살리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내가 그 모진 말로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다 잊어버렸어. 너를 너무 외롭게 했구나.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철이도 다가와 무릎을 꿇고 저와 수진이를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이젠 내가 다 할게요. 그날 우리의 지옥 같던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황혼의 계약서는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 우리 집에는 어색한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제 기억은 여전히 깜박거리고 아들 상철이는 지난 1년간의 방관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철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철이는 하던 사업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수진이와 제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한심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두 사람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요. 특히 당신, 수진아. 1년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두 사람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상철이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저와 수진이를 데리고 김태준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병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듣고 질문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닐 때와는 달리 이제는 든든한 아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병원에서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년 전에 그 비밀 계약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남은 재산은 이제 저 박봉래, 며느리 오수진, 그리고 아들 박상철, 우리 셋의 공동 동의하에 오로지 저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철이는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님 돈입니다. 제가 손댈 일 절대 없습니다. 수진이가 관리하되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라며 제게 통장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아 며느리 수진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아, 1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너를 믿는다. 앞으로도 나를 잘 부탁한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제 일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굴욕적인 가정부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가족의 일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저랑 같이 콩나물 무쳐요. 어머니, 솜씨 좀 다시 배워야겠어요. 수진이는 예전처럼 차가운 명령조가 아니라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콩나물을 다듬고 간을 봅니다. 김태준 박사님이 말한 인지활동 치료의 일환이었죠. 어머니, 간이 조금 싱거운 것 같은데요? 그런가? 어디 보자. 아,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구나. 여전히 제 미각과 기억은 오락가락하지만 이제는 곁에서 저를 바로잡아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상철이는 저녁마다 제게 장부 정리를 부탁합니다. 예전처럼 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어머니, 제가 이번 달 가계부 정리해봤는데 숫자가 영 안 맞네요. 역시 전문가이신 어머님이 좀 봐주셔야겠어요. 저는 돋보기를 끼고 아들이 가져온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1이 7로 보일 때도 있고 합산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철아,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다오. 네, 어머니. 여기 영수증 날짜가 6월 10일이네요. 제가 대신 적을게요. 아들은 제 손을 잡아주며 제가 놓친 숫자를 채워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모욕했던 그 악역은 사실 제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가장 처절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정부로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마지막까지 박봉례라는 사람으로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뇌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자극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제 병을 받아들입니다. 평생을 완벽한 교사 박봉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 틀려도 괜찮고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잊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은 이제 내 곁의 며느리와 아들이 대신 기억해 주니까요. 가끔 날씨 좋은 날이면 우리는 1년 전 수진이가 알아보았던 그 요양원에 견학을 갑니다. 어머니, 나중에 여기 오시면 심심하시겠어요. 프로그램이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데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저기 갈 바에야 차라리 집에서 너랑 콩나물 다듬는 게 낫겠다. 그럼 그러시든가요. 대신 콩나물 값은 2배로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1년 전에 저는 10억이라는 돈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어준 며느리의 진심, 그리고 철부지 아들의 성장이죠. 제 기억은 언젠가 모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새겨진 이 사랑의 기억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탱해 줄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